그런데 그중 권씨들 중에 권수견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하는데 마지막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 권수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술해요. 지난 11월 2일 밤 권원중의 집이 시끄러워 가보니 김조이가 방 안에 죽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조이는 방 안 들보에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친정아버지 김영팔도 도착하여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제가 왜 초검과 복검에 간증으로 기록되고 또 신문을 받아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권씨들이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니 진상을 알 수 없어 원통하다는 김영팔의 주장은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김조이가 목을 매 자살한 장소는 대밭 옆 헛간이 확실합니다. 졸지의 변고가 발생하자 시어머니 이조이가 당황해서 집안 들보에 목을 맸다고 했던 거죠. 권재기가 앞으로는 방안이 아니라 대밭이라고 진술하려고 했던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입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기에 그 지시에 따라 입단속을 했던 것뿐입니다. 오호, 그러니까 헛간에서 자살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당황한 나머지 방 안에서 자살을 했다고 했고 진술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이 대밭 옆 헛간에서 죽었다라고 진술을 하라고 시켰다. 이거 수상한데요? 진술을 거짓으로 하라고 시켰다고요? 꼬리를 잡은 것 같죠? 자, 이제 이 진술을 시켰다, 입막음을 했다라는 권재기와 김조이의 시어머니 이조이의 증언을 합치면 왠지 진실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이 권재기라는 인물은 권씨 집안의 대표격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용의자가 도주를 하면 그 가문의 어른을 대신 옥에다가 가두어서 용의자의 자수를 유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권원중이 도망간 상태잖아요. 권원중은 지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권원중은 도망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집안의 가장 어른인 권국경을 대신 옥에다가 가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가족, 특히나 자기 손 윗사람이 자기 대신에 감옥에 가 있으면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때에도 도망친 용의자 권원중 대신에 권국경이 옥에 갇혔는데 권원중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자 아버지가 고초를 겪을까봐 염려한 아들, 권국경의 아들 권주원이 사람을 풀어서 권원중을 대신 체포합니다. 그런데 권재기와 권재환 등이 관아에 끌려가던 권원중 앞에 나타나서 그를 풀어주고 도망가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계기로 군수는 그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람들의 입단속을 하고 권원중을 풀어주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습니다. 자, 그러자 권재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주한 권원중을 체포했을 때 이미 사건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사인도 자살로 정리돼서 권원중의 무죄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후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사로이 풀어주긴 했습니다. 숨기려는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조이가 대밭 옆 헛간에서 목을 맨 것이 확실한데도 방문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는 둥, 방 안에 사체가 놓여 있었다는 둥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에 옥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이 두려워 대밭 옆 헛간에서 목을 맨 것으로 똑같이 진술하라고 시켰을 뿐입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니 후회가 막급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조이가 대밭 옆 헛간에서 자살한 게 아주 확실한데 사람들이 떠드는 걸 좋아하니까 괜히 무슨 방문 밖에서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자살을 당한 거다. 아니면 김조이가 방문 앞에서 했는데 다른 사람이 봤다더라. 아니다, 때려 죽였다더라. 라는 말이 계속 도니까 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소문 때문에 혹시라도 처벌이 좀 다르게 날까봐 이것을 염려해서 자기가 입단속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군수는 김조이의 사망 장소부터 확실히 밝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방 안에서 죽었다고 했지만 헛간에서 죽었다거나 측간에서 죽었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초검, 복검관들은 김조이가 헛간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사건을 종료했지만 시어머니 이조이의 진술 번복은 상당히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고 이는 권재기의 함구령과 관련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계속 진술이 번복되고 무언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가 공범일 거다라는 증거가 되진 않죠. 이 시어머니가 정말 당황했을 수도 있고 정말 헛간에서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 권씨 일가가 정말 억울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김영팔은 동네 사람들 모두가 권씨와 한 통속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앞으로 신문할 사람들, 사건 관련자들 역시 대부분이 권씨와 친인척들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권씨들을 신문해봐야 소용없으니 권씨 집안의 노비 수월과 시체를 목격한 김상설을 신문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군수 이병의는 우선 권원중의 이웃 정환구를 치조합니다. 이웃사람이에요. 이 권씨 집안의 이웃사람. 그는 권원중과 이웃하여 살기는 하지만 상종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사건 당일에도 누가 목을 맸다라고 이야기해서 동네가 시끄러웠지만 산후조리를 위해서 온 여동생을 간호하던 중이라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사건 조사가 시작된 후에는 자기도 관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다가 귀가했는데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아내가 자신을 걱정하다가 사산한 뒤 숨을 거두어 순식간에 집안이 패망했다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숨을 고른 정환구는 약간 의미심장한 말을 꺼냅니다. 지난 12월 금음께 권씨 일가의 노비 수월이 제 상황을 보러 왔다가 측은한 마음이 생겼는지 조용히 죄는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애구는 이리로 왔으니 참혹한 일이네요 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지난 11월 2일 밤 물을 길어 권원중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나기에 엿보았는데 권원중이 처 김조이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밟아 사경에 이르자 헛간에 목을 매달았다가 내린 후 방 안으로 들여놓고 목을 맸다고 소리쳤어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고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권원중 저자의 업보인 듯합니다. 라고 합니다. 놀라운 진술이죠. 이 초검과 복검 때 정환구도 이러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고 12수월은 아예 신문조차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당시 수월이는 수월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 시비를 찾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병의는 바로 수월을 신문하고 싶었으나 김상설을 먼저 신문했어요. 목격자이자 시어머니 이조이의 부탁으로 헛간에서 김조이를 내려서 방 안까지 옮겨줬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김상서의 진술에 따르면 권원중은 처가 전답을 갈아먹는 처지로 본래 가난한 데다가 노름빚도 많아서 항상 처와 장인 김영팔에게 비탄감을 호소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일 밤 권원중의 모친 이조이가 헛간에서 목을 매 죽은 며느리의 시신을 방 안으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환구의 진술에 의하면 김조이를 방 안으로 옮긴 사람은 김조이의 남편 권원중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 달라요. 분명 권원중이 아내를 때리다가 아내가 죽을 것 같아서 헛간에다 목을 맸다가 다시 내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노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정환구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김상서라는 사람은 이조이가 자기한테 부탁해서 시체를 내려줬대요. 사비, 수월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겠습니다. 이병의는 수월을 데려다가 이신을 짓고 하라고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이 수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권씨가의 사비이며 권원중의 집에 곁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일 밤에 상전 권재환 댁에 해산할 임산부가 있어 물을 길어 권원중의 집 창가를 지나는데 방 안에서 아이고 나 살려!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곧장 들어가 보았습니다. 권원중이 처와 싸우는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를 거듭하여 처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자 갑자기 어미와 함께 막끈으로 처의 목을 감아 헛간 석가래에 매달았고 조금 후 낫으로 끈을 잘라서 다시 방 안에다가 누이고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러곤 비밀에 붙이고 절대 발설하지 말라. 목을 맨 듯하다고 이야기해라. 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 곧장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늦은 저녁이라 얼굴은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상전댁으로 가서 사실을 고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비 수월의 주장에 따르면 권원중이 김조이와 다투다가 아내를 죽기 직전까지 때렸고 정말 죽을 것 같자 어머니 이조이와 함께 목을 매달았다가 헛간에 목을 매달았다가 다시 방 안으로 옮기고 이불을 덮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김상서는 분명 이조이의 부탁을 받고 헛간에 있었던 김조이의 시신을 방 안으로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1일 이병의는 감해장된 김조이의 시신을 찾아서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서 밝은 곳으로 옮기게 한 뒤 김영팔에게 딸의 시신을 확인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딸의 시신을 확인하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검험을 시작합니다. 일단 시신의 두 손은 약간 주먹을 쥔 듯한 형상이었고 혀는 밖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옷에는 흙자국이 묻어있고 시신의 가슴 부위에 난 상처와 목을 메고 남은 애큰 등을 세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낸 결론은 구타 후 자살로 위장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검시한 후에 관련자들을 다시 신문합니다. 이조이의 부탁을 받고 시신을 옮겼다라는 김상서를 먼저 불렀는데 예상 밖으로 김상서가 순순히 자백합니다. 수월의 증언이 진실이고 자신은 이조이의 사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월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조이가 사망한 장소는 헛간일 테고 시신을 방으로 옮긴 사람은 권원중 모자죠. 그리고 수월을 데려다가 또 신문을 했는데 수월은 이 두 번째 신문에서도 첫 번째와 똑같이 답변을 합니다. 권원중이 범인이다라는 거죠. 거의 진실에 다가섰다라고 생각한 이 이병의는 권재기를 다시 부릅니다. 그러자 이 권재기 역시 순순히 사실을 인정합니다. 권원중을 사사로이 풀어준 것도 대밭 옆 헛간에서 목을 맸다라고 입을 맞추라고 지시한 것도 어리석은 일이었다. 일가를 저버릴 수 없어서 그랬다. 사건 당일 밤의 광경을 수월이 입증했고 검시 상흔을 법문이 밝혀낸 지금 제가 비록 친족을 보호하려고 해도 사실이 이러할진데 무엇을 연연해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상당히 순순하게 대답합니다. 자,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 김조이의 아버지 김영팔의 주장대로 실제 동네 일을 맡아보던 임재고는 권 씨의 일가 친척이었고요. 이웃이었던 정환구는 권 씨의 처남이었고요. 목격자 김상서는 권 씨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권준호, 권재기, 권재원, 권수연 등등등 권 씨, 다른 권 씨들은 그냥 다 일가 친척, 다 권 씨죠 그냥. 점점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이조이의 자백을 첨부해서 사건을 마무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조이를 부르죠. 하지만 이조이는 완강합니다. 계속해서 수월이 김상서와 짜고 수월이와 김상서가 거짓말을 한다 라고 소리쳤고 이에 군수는 수월과 이조이를 대질 신문하기에 이릅니다. 이조이를 마주한 수월은 이조이를 힐난하는 말투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대개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싸울 때 아들이 며느리를 손발로 구타하고 며느리가 거의 죽게 되자 헛간에 목을 매달았다가 방으로 다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를 발설치 말라고 나를 협박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대질신문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대질신문 끝에도 이조이는 끝내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억울하대요. 하지만 삼검관 곤양군수 이병희는 검시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아 구타 후 자살로 위장한 사건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해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3월 5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어머니 이조이가 피를 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관련자들을 신문하면서 주리를 틀고 곤장을 몇 대 때리긴 했지만 피를 쏟을 정도는 아니었다. 며칠 더 산청에 머물면서 추이를 살피긴 했지만 별다른 보고가 없자 이병희는 3월 7일 곤양으로 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곤양에 도착한 이병희는 삼검 보고서 작성에 착수해요. 초검 복검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김조이의 죽음을 자살로 보진 않는다. 타살로 본다. 라고 하면서 내가 타살로 보고한다면 4차 조사가 불가피해질 것이고 만약에 4차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때 다시 수월과 이조이의 진술을 받아낸다면 내가 이야기한 이 타살을 자살로 위장한 사건이라는 진실이 여지없이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이병희는 진실을 밝혔다라는 생각에 김조이의 사건이 타살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시신의 가슴 부위에 구타의 상흔이 명백한 데다 수월의 진술을 확보했으므로 거리낄 게 없었죠. 그런데 이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꽤 애매한 부분이 많긴 했어요. 이 증수무언록에 따르면 목을 조르고 자액으로 위장하면 분간하기 어렵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그렇습니다. 구타를 하긴 했지만 일단 구타로 인해서 사망한 건 아니에요. 목이 졸려질 때까지 숨이 붙어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사인은 자살이든 타살이든 질식사죠. 목을 매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한 압동이라는 지역이 권씨들의 권세지, 세거지인데다가 간증, 무슨 증거, 절차 이런 것들이 다 일가 친척이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증언을 번복하거나 잘 모른다라고 회피하는 등 진실에 나아가는데 꽤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시각이 늦은 밤이라 목격자가 수월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조금 찜찜하긴 해요. 하지만 좋게 생각해보면 잘 풀린 일입니다. 수월이가 정환구의 아내 처상을 위로하다가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이 일의 실마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수월의 입을 빌려 원수를 갚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조사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산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3월 20일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감옥에 있던 이조이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사검관이 산청군에 도착을 하면 이조이의 거짓말도 탄로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버렸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조이가 삼검 때 얻은 장독으로 피를 토하다가 원통에서 목숨을 끊었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러면서 삼검이 고문과 난장으로 난장판이었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시어머니 이조이는 억울해서 죽었대요. 계속해서 자기가 죽였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조이는 정말로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판을 뒤집은 걸 수도 있죠. 이렇게 시어머니 이조이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한번 조사에 착수합니다. 3월 12일 새벽 권주원이 숙모 이씨가 삼검관 곤양군수의 신문 때 난장을 맞아 피를 쏟다가 원통함과 고통을 이기지 못해 어젯밤 옥중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으니 법에 따라 조사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면서 이조이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관에다가 고발했어요. 자, 이제 피해자였던 김조이의 죽음은 아예 불확실해졌으며 가해자였던 권씨 가문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고요.
이들을 신문하던 군수는 가혹한 신문으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가 돼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이조이의 죽음으로 사건이 더더욱 복잡해졌어요. 김조이의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 사검관 김영기가 나섭니다. 그리고 이후 이 이조이의 죽음을 밝혀낼 오검관 함안군수 이인성이 나서요. 자, 이제 오검까지 왔습니다. 이인성은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서 사체의 훼손이 더 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김조이의 시신을 먼저 조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인성은 앞서 진행된 조사의 내용을 탐문했어요. 그 결과 초검 및 복검 당시 자살로 결론지었던 사건을 곤양군수가 3검에서 구타후 사례로 변경했고 4검관이었던 의령군수 김영기는 김조이의 자살이라고 확정했어요. 왜냐하면 3검관이었던 곤양군수의 고문과 협박이 도를 넘었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초검과 복검 때 결론이 났던 자살이 맞는 거고 3검 때에는 고문을 너무 심하게 해서 사람들이 진술을 번복했다. 이게 타살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자살이다 라고 했다 라고 4검 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살, 두 번째 자살, 세 번째 타살, 네 번째 자살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김상서와 수월이 4검에서 3검 때의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권원중과 이조이가 같이 죽였다라고 3검 때에 주장해놓고 4검 때에는 그게 또 아니래요. 수월은 사건 당일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아서 내막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했고 이 김상서 또한 김조이의 시신을 자신의 방으로 옮겼다라고 주장했어요. 김조이의 숙부 김영운과 친부 김영팔은 3검 때 이루어진 조사만이 진실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압동은 권 씨들의 소굴이며 이들의 음모를 밝혀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권 씨들이 새로운 주장을 내놓습니다. 김조이의 죽음이 사실은 친정아버지 김영팔 때문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권재환은 흉악한 김영팔이 친정해온 딸을 내쫓아서 하소연할 데 없었던 김조이가 차라리 자진을 결심했으니 김영팔이야말로 딸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자다라고 주장했어요. 당시 권원중은 외지에 출타하고 없었던지라 애초에 김조이를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도 했어요. 이인성은 이 오검관 이인성은 우선 김상서와 수월의 증언을 다시 듣기로 합니다. 이들은 3검 때와는 달리 김조이가 자살했다라고 주장해요. 먼저 김상서는 사건 당일 밤에 밖에서 사람 살려 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가보니 시어머니 이씨가 대나무 옆 헛간에서 목을 매 목숨이 경각이 달린 며느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이 헛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끈이 끊어진 채 김조이가 죽어 있었다라고 진술했어요. 또 약간 말이 달라요. 분명 그전에는 죽어 있었던 김조이를 이조이가 발견했고 낫으로 끊어서 방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옮겨줬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걸 봤대요. 근데 자기가 왔을 땐 죽어 있었고 끈이 끊어져 있었대요. 물론 뭐 여기서 시어머니 이조이가 낫으로 끈을 끊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주장이 또 달라졌습니다. 분명 그전에는 자기가 봤던 건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했는데. 자, 그리고 수월 역시 곤양군수의 혹형으로 너무 곤장을 세게 때려서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자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검 때 너무 엄하게 주리를 틀어서 제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었습니다. 그런데 주리를 틀던 하졸이 권원중이 싸우던 중 발로 차살해한 후 방 안에 베개를 받쳐놓고 뉘어놓았다 라고 진술하면 다른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겠다
라면서 저를 위협했습니다. 이녀는 살아날 방도만 생각하고 그 말에 따른 것이지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채를 잡고 옷으로 덮었다는 거, 무슨 자물쇠를 잠그고 신발을 숨겼다는 거, 처음부터 누가 시켜서 한 말이 아니고 그냥 이전에도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사건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살펴 처리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공통적인 문제는 삼검관이었던 곤양군수가 엄하게 신문을 했다. 너무 가혹하게 고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문 과정에서 고문이 허용이 되었다지만 그 고문이 엄청 세세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냥 무자비하게 때리는 건 난장이에요. 그런 건 난장이라고 부르고요. 곤장이라는 건 정확하게 이 나무의 넓이, 두께 이런 것까지 정해서 어느 부위를 몇 대를 맞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요. 그래서 곤장이라고 하면 막 이렇게 그냥 때리는 줄 아는데 다 정해져 있어요. 이 곤장마다 두께가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곤장이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데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주리를 틀고 피를 토할 정도로 사람을 난장을 쳤대요. 이건 좀 심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오검관이었던 이인성은 친정아버지 김영팔이 딸을 구박했다라는 권재환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사건 당일 이조희의 부탁을 받고 김조희를 찾으러 친정에 갔다라는 권진우는 김영팔로부터 직접 들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김영팔이 제게 말하기를 딸이 엊그제 저녁 무렵 남편의 빚을 논의하러 왔다가 60냥을 달라길래 네 남편은 전답을 팔아먹으려고 하고 너는 저축한 돈을 재촉하니 다시는 내 집에 발걸음을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조희는 남편은 빚을 도촉하고 부치는 이리저리 구박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면서 나가길래 김영팔에게 하직 인사를 했고 김영팔은 더욱 화가 나서 크게 꾸짖었다 라고 했습니다. 저 흉악한 김영팔이 딸을 꾸짖고 내쫓아내 이런 변고를 만들었으니 저놈이야말로 우리 권씨 집안의 원수입니다 라고 해요. 심지어 권수견은 삼검 때에 김영팔이 동네에 오조희라는 사람을 매수해서 김조희의 타살을 증언하게 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이 오조희는 오검 때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전에는 등장을 안 해요. 오검 때 갑자기 이 오조희라는 사람이 지난 2월 말 김영팔이 앞곡 내 죽음의 딸을 알고 있느냐? 라고 묻길래 모른다고 하자 근일 조사관이 왔는데 혹시 내 딸에 대해 물으면 심한 상처가 많았다라고 대답해라 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일에 공연히 말했다가 후일 탄로나면 후사를 감당기 어렵다 라면서 거절했는데 김영팔이 다시 이 일만 잘하면 수고비를 많이 줄 터이니 내 말을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김영팔이 딸의 죽음을 타살로 몰기 위해서 오조희라는 사람을 매수했대요. 이 진술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자, 그러자 오검관 이인성은 비록 시신은 오래되었으나 이 진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김조희를 다시 검험하기로 합니다. 27일 날이 밝자마자 검시에 나서요. 죽은 것도 억울한데 계속 파헤쳐져요. 자, 산기슭에 도착하니까 쇠못으로 표시해둔 김조희의 무덤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대충 만들어둔 거죠. 무덤을 본격적으로 해놓지 않고 이게 사건이 확실하게 끝나지 않았으니까 쇠못으로만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김조희를 관에서 꺼내서 검시를 했는데 시체가 오래돼서 이제는 상흔이 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 가슴 부위에 구타를 많이 당했다, 무슨 뭐 멍이 있었다, 검붉은 출혈 뭐 이런 게 있었다 라는 주장 때문에 구타의 흔적을 살펴보았는데 김영팔의 증언과는 달리 약간 누르스름한 정도였고 딱딱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어진 신문에서 김영팔은 오조희를 매수한 적이
없다라면서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울부짖습니다. 오히려 권 씨들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서 오조이를 매수한 거다라고 주장해요. 이에 이인성은 오조이를 불러서 김영팔 앞에다 세웁니다. 이번에는 또 둘이 대질신문을 해요. 자, 둘이 만나자마자 언성을 높입니다. 이놈! 네가 권씨 집안에 지금 매수를 당해놓고 나한테 이렇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지금 돈을 줬다고? 야, 난 지금 돈이 부족해서 내 딸을 돈을 주지도 못하고 보낸 사람이야. 네가 뭔데 내 딸을 지금 죽였다 말하면서 내가 매수를 했다고 네가 지금 뭔데? 이러고 있고, 지금 뭐 오조이는 네가 매수했잖아. 네가 나한테 그렇게 증언하라고 얘기했잖아. 멍이 있다고 증언하라며. 난 다 들었어. 라면서 둘이 언성을 높여요. 둘이 싸워. 자, 근데 이 둘의 언쟁이 별 소득이 없습니다. 사실 이 타살이라고 결론이 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수월의 증언이었기 때문이에요. 수월이 분명히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타살임을 입증해주던 수월의 증언이 곤양군수의 혹형에 못 이겨 한 거짓 증언이다 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사실 뭐 권씨 집안이 오조이를 매수했는지 진짜로 김영팔이 오조이를 매수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인성은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남편의 노름빛 때문에 친정에 돈을 부탁하러 갔지만 구박만 당하고 내쫓긴 김조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라고 결론 지었어요. 이인성이 보기에 친부 김영팔은 딸을 구박한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계속 타살을 주장했던 것이다 라면서 삼검관이 타살을 인정하긴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언이 결국 엄장으로 인한 거짓 증언임이 드러난 이상 타살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라고 목을 매서 자살한 김조이의 사체를 그 법에 따라서 검험을 했으며 보고서를 3개를 작성해서 한 건은 김조이의 가족, 한 건은 관아, 한 건은 관찰사에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돈 문제로 빚어진 사건이며 시체는 사후 5개월이 지났는지라 많이 변질되어 상처를 포착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간 5차례나 검시를 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간사한 개교가 자꾸 생겨난 데다 주로 친족들을 신문한 것이라 의심만 더해졌을 뿐입니다. 김조이의 아버지 김영팔은 남편의 돈 요구에 시달리다가 도움을 요청하러 친정에 온 딸을 좋은 말로 타이르기는커녕 도리어 구박하고 내쳤다가 이러한 참변을 당하자 원통한 마음을 씻으려고 타살이라 하였으니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통한 마음에 스스로 죽음을 택한 김조이의 자액이 분명합니다. 라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자, 과연 김조이의 죽음은 망자 자신의 의지에 의한 거였을까요? 김영팔의 일관된 주장에 의하면 압동은 그야말로 권씨들의 소굴이에요. 권씨들은 용의자 권원중을 사사로이 잡았다가 놓아주기도 했고요. 그들의 말대로 조사가 마무리 단계였고 자살로 결론이 나고 있었다면 무엇보다 자살이 분명하다면 관으로 향하던 권원중을 왜 풀어줬죠? 뭐가 찔려서요? 자살이 분명하면 권원중한테 가서 자살이다. 나는 그때 그 집에 없었다. 라고 주장하면 되는 건데요. 그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진술을 강요했으며 권원중을 도망가게 해 입을 막았고 권원중은 또 무엇이 두려워서 도주를 했던 걸까요? 자, 그리고 권씨들은 또 김조이가 헛간에서 자살을 했다라고 진술하기로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었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김조이의 자살이 분명하다면 헛간이든 방안이든 자살한 장소가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나요? 왜 자살한 곳이 그렇게 중요하죠? 수월의 증언을 위증이라고 단정하기도 힘이 듭니다. 아무리 혹형을 못 견뎌 한 말이라고 해도 그녀는 삼검 때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본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하지만 그때 어떠한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가짜로 진술했을 때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수월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에
밤이 어두워서 누군가를 마주쳤는데 누구였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단지 내 상전에게 가서 보고를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수월이 정말로 누군가를 보지 않고 그냥 혹형에 못 견뎌서 위증을 했다면 다른 사람을 봤다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검때 증언을 봐도 이건 근데 누가 시켜서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수월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었다라고 해도 정환구는 그럼 뭐예요? 정환구가 그랬잖아요. 수월이 자기한테 죄는 다른 사람이 짓고 애구는 또 다른 사람이 맞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이 봤던 걸 정환구한테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리고 김용팔이 매수했다는 오조이의 증언에 따르면 이 의심이 점점 더 커집니다. 3검 때 이미 이 오조이가 김용팔에게 돈을 믿기로 증언을 약속했다 라고 타살이라고 생각하도록 3검관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3검관한테 얘기를 했으면 됐잖아요. 상처를 받다라고 말을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죠?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죠? 이 오조이는 5검 때 돼서야 비로소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오조이를 매수한 사람이 권씨다라는 이 김용팔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권씨들은 수월을 위협했거나 매수했을 가능성이 또 있겠죠. 수월은 용의자로 의심받던 권원중의 집에 기거하는 권씨 집안의 사비였으니까, 노비니까 권씨들이 수월의 목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위협을 받았건 돈을 받았건 간에 수월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충분하겠죠. 3검 때는 자신의 진술이 이 이조이의 사주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음을 실토한 김상서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진술을 번복한 게 의심되죠. 같은 집안 사람이니까요. 자, 3검의 결론이 뒤집힌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하나는 시어머니 이조이의 죽음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3검관의 혹형이었습니다. 이 이조이의 죽음을 계기로 상황은 권씨 일가에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갔고, 때마침 권씨들은 김용팔의 매정함이 딸을 죽였다라는 근본 원인을 논리로 만들어서 김용팔의 끈질긴 하소연을 그냥 죄책감에 못 이긴 아비의 억지주장이라고 몰아갈 명분이 충분하죠. 무엇보다 이 곤양군수 3검관의 혹형이 반전의 빌미를 제공했어요. 혹형은 이 수월의 증언을 거짓으로 만들었고 결국 3검의 결론을 무력화시킵니다. 사건이 발생한 1902년 11월부터 이듬해인 1903년 5월까지 6개월 사이에 수차례에 반복된 검언은 총 7건의 보고서로 남아있고요. 그 과정에서 조사관들은 자살과 타살이라는 양극단을 넘나듭니다. 하지만 결국 오검관은 이를 자살로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의혹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3검관이 타살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3검관까지 자살이다라고 했으면 1, 2, 3, 4, 5 쭉 그냥 자살이었을 수 있는데 이게 3검관에서 타살일 수 있다라는 증거가 확실히 나왔고, 아무리 이게 혹형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찜찜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의혹으로 남았고, 용의자로 의심받던 권원중은 속전을 내고 풀려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권씨 집안에서 이 김조이를 죽였다라고 생각하나요? 이조이는 자살한 걸까요? 자살을 당한 걸까요? 정말 억울했던 걸까요? 자, 이렇게 김조이의 자살 사건 혹은 김조이의 타살 사건, 김조이의 사망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